안녕하십니까. 제가 방금 소개받은 김태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제목을 강대국 대한민국을 향한 해양민족 선언, 이런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제 강의를 들으시면 자세하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좋은 운명을 축복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나쁜 운명을 저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이 발버둥 쳐도 벗어나기 힘든 인생 행로, 이걸 운명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운명을 타고났는가?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우리 민족사, 그럼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제강점. 왜 우리는 이토록 시련과 고난의 역사를 걸어왔는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한 번씩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혹시 우리 민족은 나약한 약소민족이 아닐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청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명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국가발전 원리가 뭔지를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이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유럽의 역사는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의 전쟁사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100년 전쟁 이래 영국과 프랑스는 역사책에 이름이 나오는 큰 전쟁을 16번 치렀는데 대부분의 전쟁터가 프랑스였습니다. 작은 나라 영국이 어떻게 프랑스를 침략했는가? 그리고 프랑스는 세계제 1차 대전, 세계제 2차 대전, 또 독일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가장 큰 나라 프랑스가 앞에 있는 섬나라, 뒤에 있는 내륙 국가, 양쪽에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연안국의 운명, 저는 그렇게 부르죠. 그런데 유럽 지도를 보실 것 같으면 프랑스는 유럽에서 지정학적으로는 섬나라와 내륙국 사이에 끼어있는 불리한 위치에 있었지만 나라가 제일 큰 나라입니다. 인구도 제일 많은 나라예요. 그리고 전쟁이 나면 전쟁하는 당사국 외에 함께 연대할 다른 작은 나라들이 주변에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근공도 있었지만은 원교할 나라도 있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땠냐? 우리 앞에 있는 일본은 섬나라인데 우리나라보다 큰 나라입니다. 임진왜란 때 15만 대군이 밀려왔는데 조선에는 4만 8천 명밖에 군대가 없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한번 통일되면 엄청나게 큰 나라입니다. 유럽 대륙이 500만 평방킬로미터인데 지금 중국이 960만 평방킬로미터, 유럽 대륙 전체의 2배나 되는 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내륙국 중국과 섬나라, 도서국 일본 사이에 있는 연안국입니다. 거기다가 크기도 제일 작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연대할 나라가 주변에 하나도 없습니다. 중국과 근공관계에 있는데 원교할 나라가 중국 너머에 없고, 일본과 근공관계에 있는데 원교할 나라가 일본 너머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저는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저주, 그래서 연안국의 저주에서부터 축복으로 벗어날 길은 없을까? 그리고 근공국의 저주에서 원교국의 축복으로 벗어날 길은 없을까? 그리고 약소국의 저주에서 강대국의 축복으로 벗어날 길은 없을까? 이것을 국가발전 원리를 연구하면서 한평생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우리가 이 3대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맞이하게 됐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맞이하느냐? 한미러의 합종을 통해서 한국과 미국과 러시아가 연대하면 우리가 이 3가지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이 4개의 다리 위에 굳건히 서서 동북아시아의 실질적인 조종자의 위치에 갈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각자 도생의 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미국은 더 이상 자비로운 정복자가 아닙니다. 미국의 원래 극동 방위선이라고 할 수 있는 에치슨 라인으로 돌아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위협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레버리지가 없습니다. 자, 미국 다음에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의 경우에는 대국 굴기, 전랑 외교, 그래서 이 중국은 굉장히 대외적으로 거친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지만은 한한령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중국이 한국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일방적이었는지 여러분들이 너무 잘 기억하고 계시죠? 좋을 때도 일방적이었고 나쁠 때도 일방적이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일방적인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럼 또 다른 나라, 일본은 어떤가? 지금 일본 수상 다카이치 사나에는 우파 중에서도 극우파입니다. 지금 극우 정치인이 들어오기 전에 지난 윤석열 정부 하에서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를 잘 하려고 무지하게 많은 애를 쓰고 모든 것을 양보했어요. 일본이 핵배기물 바다에 방류할 때도 눈 감아줬고 지난 과거에 대해서 탓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아주 일방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군마현에 있던 한인 징용 위령비 전부 다 파괴해가지고 처리 없애버렸고, 그리고 독도 일본의 군사문서 교육 교과서에 점점 더 강하게 기술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레버리지가 있느냐? 불행하게도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처하고 있는 3대 위기를 이야기하면, 첫째, 한미 관계가 미중 패권의 형방에 따라서 또 주한미군의 역할에 따라서 우리가 언제 어떤 위기를 맞이할지도 모른다. 두 번째로는 한중 관계가 중국의 대국 굴기 그리고 한한령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인 중국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 그리고 일본의 우익, 역사 왜곡, 영토 왜곡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응할 방법이 적절치 않다. 이게 현재 우리가 처하고 있는 3대 위기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만 있고 기회는 없냐? 우리한테 지금 엄청난 기회가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기회가 뭔지 여러분과 함께 지금 찾아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한중 관계가 기회일 수 있을까? 한국은 중국과 역사적인 앙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한국과 중국은 상품 경합도가 가장 높습니다. 상품 경합도가 높다는 것은 승자와 패자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한중 관계는 과거에 근공 관계였고 지금은 경쟁 관계입니다. 경쟁 관계는 승자와 패자가 생기고 적대 관계로 가기 십상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한일 관계는 어떠냐? 일본과도 우리가 역사적인 앙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다음으로 우리와 상품 경합도가 높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 그래서 일본은 과거에 우리와 근공 관계였는데 지금도 경쟁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아니, 이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사갈 수 없지만은 한중일이라는 이웃은 이사갈 수 없는 영원한 이웃인데 우리가 한중일 함께 잘 지낼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 여러분도 해보시고 누구나 하게 되죠. 방법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 이유식 산업 내 분업을 통해서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함께 더 잘 살 수도 있다. 그런데 저게 과연 가능한가? 여러분, EU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나는 프랑스인으로 태어났지만은 유럽인으로 죽겠다라고 얘기한 프랑스의 프랑스와 미테랑 수상, 그리고 여기에 발맞춰가지고 손을 맞잡고 EU를 만든 독일의 헬무트 콜 수상,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EU가 가능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중국과
일본을 보십시오. 이게 가능할까요? 당분간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 한국식 분업이 가능하지 않다면 지금 우리한테 찾아온 다음 기회는 뭔가?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했습니다. 러시아 측 사상자만 100만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손실이죠. 그래서 전쟁이 끝나도 이제 러시아는 유럽 국가들과 함께 설린 우호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형제가 죽고 자매가 죽었는데 금방 그 앙금이 씻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선택은 동진하는 겁니다. 동쪽으로 오는 수밖에 없다. 동쪽으로 와서 처음 만나는 나라가 누구냐? 중국이죠. 제일 러시아와 가까운 나라입니다. 지금은 중로 관계 엄청나게 좋습니다. 중국이 러시아에 기름을 사주기 때문에 러시아가 전쟁 비용을 대부분 충당하고 중국 물자가 지금 러시아의 전쟁 물자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로 관계가 계속 좋을 거냐?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인구가 14억인데 러시아 인구는 10분의 1, 1억 4천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토는 중국이 960만 평방킬로미터, 러시아가 1700만 평방킬로미터. 한때 등소평이 인민해방군을 소련에 항복시키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소련이 전부 중국이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사실을 러시아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중국을 굉장히 싫어하고 멀리 하려고 합니다. 왜? 그 많은 인구들하고 경쟁이 안 되니까. 거기다가 옛날 아편전쟁 때 영국이 청나라로부터 홍콩을 뺏었거든요. 근데 홍콩을 돌려줬죠. 99년 만에. 그런데 그때 중국이 청나라로부터 러시아가 뺏은 연해주는 돌려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일부 중국인들은 연해주를 되찾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 사람들도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저는 감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어떤 선에선가 중국과 러시아 관계는 굉장히 나빠지고 주적 관계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어떤가? 일본과 러시아는 현재 북방섬 4개 섬을 두고 영토 분쟁 하에 있습니다. 저 영토 분쟁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 작은 섬 4개가 문제가 아니라 일본 우익들은 지금 옛날에 노일 전쟁 때 뺏었던 사하린 그리고 2차 대전 때 뺏긴 북방섬 전체를 언젠가는 일본이 되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영토 분쟁도 있지만은 일본은 미래 적대국이다. 언젠가는 한번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럼 러시아가 극동으로 와서 선택할 수 있는 나머지 하나 선택지는 뭐죠? 그거는 바로 한국입니다. 독도는 한국당. 러시아의 모든 책과 공공문서에 독도는 한국당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와 국가 사이에 전쟁이라든가 이런 모든 그 갈등이 98%가 영토 문제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모든 공문서, 모든 기록에 독도는 한국당 그렇게 써 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북방섬은 러시아 땅, 독도는 한국 땅 이런 피켓을 들고 러시아 사람이 데모까지 했습니다. 이게 러시아입니다. 한때 한일 관계가 굉장히 나빴을 때 일본이 한국 반도체를 길들여야 되겠다. 반도체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불화수소 이거 우리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삭제해가지고 공급을 규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무한정 불화수소를 한국에 공급해주겠다라고 제일 먼저 나선 나라가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모든 행적으로 볼 때 러시아만큼 독도 문제, 동해 표기 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입장을 100%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우리와 관계가 좋은 동맹국 미국, 프랑스, 독일, 서유럽의 모든 선진국도 이 독도 문제나 동해 문제에 있어서 확고히 우리 입장을 지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러시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러시아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죠. 왜 많은 오해를 하고 있냐? 러시아가 옛날 소련이고 소련이 북한 정권을 만들었고 한국전쟁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소련에 대한 나쁜 감정이
너무너무 오래 있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소련을 러시아와 동일시해서 러시아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지나가는 과거사고, 또 그 과거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일방적인 건 아니었다. 한국전쟁 때 소련은 한국전쟁에 찬성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파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의용군을 보낸다고 그랬을 때 러시아에서 군사물자 지원을 거부해서 중국이 소련으로부터 군사물자를 전부 외상으로 사가지고 한국전에 참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이 끝나고 그 군사물자의 외상으로 사온 가격을 중국이 러시아한테 다 갚았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물론 일부 러시아 공군 파일럿들이 공군으로 참여한 그런 사실은 있지만은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100% 적대국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요즘도 국민 감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설린 우호관계에 있는 백인, 코케이션, 선진 강대국들, 이런 나라 국민들의 국민 호감도를 조사해 보면 이 백인 나라 사람들은 서유럽 국가를 제일 좋아합니다. 호감도가 제일 높습니다. 그 다음에 동유럽 국가의 호감도가 높습니다. 그 다음 일본, 그 다음 한국. 한국은 되게 중간 이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독 러시아는 어떠냐? 러시아 사람들이 국민 호감도 조사에서 한국이 1등, 어쩌다가 2등을 해도 한국에 대한 국민 호감도가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거 하나만 가지고 그 국가를 평가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명사적으로 볼 것 같으면 여러분, 스페인 사람들이 처음으로 아메리카 대륙에 가서 남아메리카를 전부 점령했죠. 그때 남아메리카에 원주민이 몇 명 살았냐? 7,500만 명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백인들이 가가지고 7천만 명이 죽습니다. 그 죽은 이야기가 그 유명한 책, 제라르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라는 책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총 맞아 죽고 병 걸려 죽고 쇠, 칼 맞아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남은 500만 명이 백인들과 혼연이 돼가지고 지금 남미 국가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럼 북미에는 어떻게 됐냐? 영국 사람들이 갔는데 북미 대륙에 원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몇 명 살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 남미에는 잉카, 마야, 아제텍 3대 제국이 있었기 때문에 인구 통계가 있는데, 북미에는 아파치, 코만치, 사이엔, 나바호, 이로코이, 수, 이렇게 수없이 많은 인디안 부족이 있어서 어느 누구도 통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책에서는 한 500만 있었을 거다, 어떤 책에서는 최대 9천만까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원주민들 어떻게 됐는가? 멸족됐습니다. 제가 미국에 학생생활 5년, 교수생활 5년, 10년을 살았는데 일상에서 아메리카 인디안 원주민을 단 한 명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정말 오지, 사람 못 살 땅, 거기 인디안 리저베이션 있는 데 가면 거기 인디안들 있습니다. 어떻게 있냐? 대부분이 알코올 중독자거나 비만, 당뇨 환자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백인들이 황인종, 원주민에 대한 태도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동진하면서 원주민들과 전쟁을 많이 했는데 인종 말살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 제가 러시아 전문가들 여러 명한테 문의하고 자료를 찾아보면 러시아는 인종 말살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북쪽에 야쿠츠, 우리가 사하공화국이라고 부르는 데가 있죠. 석유 많이 나는데 아주 추운데 거기 공화국 대통령이 원주민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러시아는 굉장히 인종 친화적인 민족이고, 특히 아시아 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친화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게 우리가 러시아에 대한 오해입니다. 제가 러시아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는 좀 그렇지만은 단편적인 예를 하나 드리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DNA를 가진 사람이 한국 밖에 외국에 나가서 국민적 사랑을 받은 영웅이 된 적이 있는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한국인의 DNA를 가지고 일본에서, 중국에서, 아니면 세계 어느 나라에서 그렇게 국민적 사랑과 추앙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 있었다면 러시아의 전설적인 락 가수 빅토르 초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큰 국민적 사랑을 받았습니다. 물론 빅토르 초이의 어머니는 러시아 사람이지만 사진을 보면 한국인의 얼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빅토르 초이가 죽은 지 벌써 20여 년이 다 지났지만 지금도 빅토르 초이의 추모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러시아가 인종 친화적인 나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 얘기를 너무 오래 하는 것은 지금 시간 관계상 어렵기 때문에 대표적인 몇 가지만 얘기를 했는데 러시아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자, 그러면 러시아가 최근에는 어떻게 했느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엄포를 놓기 시작했어요. 한국,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지 마라. 한국을 꼭 집어서 엄포를 놓은 게 왜 그랬을까?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죠. 한국이 미워서 그랬을까? 그게 아니라 지금 돌이켜보면 한국과 원수지고 싶지 않다. 한국과 적대시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한국을 꼭 집어서 유가상한제나 이런 데 참여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외신 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 푸틴은 러시아의 황제나 마찬가지죠. 차르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사급 사람들한테 존경하는이라는 존칭을 쓰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국 대사한테만 존경하는이라는 존칭을 썼다. 그래서 외신 기자가 그걸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 존경하는이 의례적인 거라 하더라도 이거는 특별한 거다. 그 밖에도 또 어떤 일이 있었냐? 러시아가 급해서 북한에 파병을 받고 무기를 공급받기 위해서 푸틴이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방문하기 직전에 외신 기자회견을 해서 뭐라 그랬냐?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은 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 그리고 한국과 관계 개선을 원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에 가서 지금 군대도 꼬아와야 되고 장비, 대포도, 폭탄도 꼬아와야 되는데 그 일주일 전에 왜 해필이면 기자회견을 해서 한국과 관계 개선을 원한다는 얘기를 했을까? 푸틴이 의도한 바는 내가 비록 급해서 북한에 가지만은 한국과 관계를 완전히 망치고 싶지 않다. 한국과 적대시하고 싶지 않다. 나는 비록 급해서 북한에 가지만은 한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그 의사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중에 이러한 사실을 느끼고 아는 분이 과연 그 당시에 계셨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그런데 푸틴은 지금 원자력 쇄빙선들을 끊임없이 만들고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물자도 부족하고 만들어야 될 것도 많은데 원자력 쇄빙선을 만드느라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푸틴은 전후를 대비하고 있다.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후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전후에 그 러시아가 협력해야 될 대상국, 그게 바로 북극항로가 녹아내리면 북극항로를 통해서 동진해서 러시아를 전후 대불황으로부터 구제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네. 자, 그러면 한러 관계가 우리한테 과연 기회인가? 러시아는 엄청나게 큰 나라입니다. 국토가 1700만 평방킬로미터, 그리고 원자탄, 수소탄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석유, 가스, 수출 여력이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우라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생산하고 수출합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에서도 지금 러시아제 우라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곡식 세계에서 제일 많이 수출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는 우리가 없는 것은 다 갖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가진 것만 우리가 활용할 수 있으면 우리나라는 세상에 아쉬운 게 없고 정말 잘 살고 정말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가 잘하는 것은 러시아가 잘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러시아는 세탁기도 잘 못 만들고 TV도 잘 못 만들고 가스레인지도 잘 못 만들고 자동차도 잘 못 만들고 반도체도 못 만듭니다. 우리하고 러시아는 정말로 단 하나도 부딪힐 경쟁이 없고 모든 것이 주고받을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철저한 보완 관계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우리 한국과의 관계는 과거에는 너무 멀리 있어서 원교의 관계가 안 됐지만은 지금은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는 보완 관계에 있는 원교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그럼 미국은 어떤 나라냐? 미국은 엄청나게 강력한 나라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군사력 세계 1위, 경제력 세계 1위, 산업기술력 세계 1위,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나라입니다. 과거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실질적인 파워를 좀 과소평가한 적이 있죠. 최근에 트럼프가 실력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정말로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과연 어떤 관계였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한국전쟁 때 미국이 도와줬다. 실제로 도와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엄청난 혜택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했던 일 중에 한국 경제에 가장 큰 도움이 됐던 미국의 정책이 무엇일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레건 대통령의 플라자 합의입니다. 레건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적 도전을 도저히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이때 동경도를 팔면 미국 전체를 사고도 남는다. 그리고 세계 20대 기업 중에 16개가 일본 기업이다. 그래서 미국이 위기를 느꼈죠. 그래서 플라자 호텔에 선진 5개국 재무장관을 모아놓고 야, 일본의 경제적 독주가 세계 경제를 망치고 있다. 그래서 우리 플라자 합의로 일본 이엔을 2배로 올리자. 그래서 올렸습니다. 일본이 수출하던 도요타 자동차 1만 불짜리가 2만 불이 됐어요. 일본이 수출하던 반도체 값이 2배 올랐습니다. 그 바람에 가장 큰 반사 이익을 얻은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저 플라자 합의가 없었던들 현대자동차가 지금의 위상을 반도 찾지 못합니다. 플라자 합의가 없었던들 삼성반도체가 오늘의 위상을 반도 찾지 못합니다. 그 반사 이익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이 우리 한국이 이뻐서 플라자 합의를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일본의 도전을 봉쇄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했는데 우리가 그 반사 이익을 가장 크게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8년 전에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돼가지고 중국을 포위하고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은 트럼프를 가장 싫어했지만은 트럼프의 중국 포위 전략은 그대로 이어받아서 더 강화했습니다. 지금 트럼프는 바이든을 정말로 미워하고 늘 졸린 조, 슬리피 조 이러면서 놀리고 그러지만은 바이든의 중국 포위 전략은 그대로 이어받아서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약진하고 있는데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이 없으면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되느냐? 중국에 완전히 예속돼 버립니다. 우리가 한때 세계에서 제일 잘하던 디스플레이 지금 거의 다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조선 우리가 자랑하고 있지만은 조선 세계 시장의 반 이상을 중국이 점유하고 우리 포션은 20-30%밖에 되지 않습니다. K배터리 지금 완전히 중국의 C배터리한테 압도당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박빙의 우위를 겨우 유지하고 있는 게 반도체, 그 중에서도 D램 메모리만 정말 작은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언제 중국한테 다 휩쓸려 갈지 모릅니다. 우리가 중국이라는 이 엄청난 쓰나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동안 우리한테 작은 기회가 남아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한테 아니 미국에다 3,500억 불 투자하라. 그리고 그거 반반 갈라갔자. 아니 우리가 투자한 돈을 왜 반반 갈라? 그것도 원금 회수하고 나면 미국이 90% 갖겠다.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돈을 미국에서 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거부하는 순간 우리는 훨씬 더 큰 손해를 입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미국이 우리를 위해서 중국 압박하는 건 아니지만은 미국이 일본을 압박할 때 반사 이익을 얻은 것처럼 중국을 압박하는 동안 엄청난 반사 이익을 챙길 수 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보완 관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물론 한국 자동차와 미국 자동차가 경쟁하는 관계, 이런 작은 관계도 있지만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이 없으면 우리 반도체 못 만듭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이 없으면 우리 원자력 발전 못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볼 때는 한국과 미국 관계는 보완 관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한미 관계는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세계 패권을 얘기하는데 미국은 2차 대전 후에 3번 세계 패권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도전이 뭐냐면 소련의 도전을 받았죠.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일본의 도전을 받았죠. 지금 중국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전을
미국이 어떻게 물리쳤는가? 미국은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였어요. 일군 국가였어요. 소련의 도전을 받았어요. 미국하고 소련이 1대1로 싸우면 미국이 이길 가능성은 높지만은 이겨도 많은 피를 흘려야 됐겠죠. 그래서 미국은 아주 지능적인 전략을 썼습니다. 1군 국가 미국이 3군 국가 유럽과 일본, 과거의 2차 대전 때 철천지 원수처럼 싸우던 적대국 독일과 일본을 부흥시켜서 소련 공산권 경제를 협공함으로써 소련을 완전히 무너뜨렸죠. 1등과 3등이 힘을 합치면 2등한테는 백전백승입니다. 일본의 경제적 도전을 어떻게 막았느냐? 미국이 한국과 대만의 기업들을 일으켜가지고 협공해서 일본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자, 지금 일본 다음에 중국의 도전을 어떻게 막으려고 하는가?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한국, 일본 뭐 이렇게 다 묶고 군사적으로는 또 나토까지 가입시키고 그래서 중국의 도전을 막으려고 한다. 그래서 미국의 패권 전략은 저는 1+3, 13 전략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은 아주 불패 전략이고 앞으로도 당분간 성공할 수밖에 없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의 이런 패권 전략 하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할 일은 뭔가? 우리는 3군 국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EU, 일본 이런 나라들하고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이까지 왔어요. 뒤로는 우리를 뒤쫓던 중국 그리고 개도국들이 우리를 뒤쫓아서 치열하게 경쟁했는데 중국은 인구가 14억이나 되고 국가가 집중적으로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서 지금 세계 G2 두 번째 국가로 등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경쟁 국가, 뒤로 경쟁 국가. 그런데 적의 적은 동지 아닙니까? 그럼 중국과 앞에서 경쟁하고 있는 미국은 우리의 원교의 대상이고 동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뒤로 경쟁하고 있는 개도국, 여기에 원자재를 공급하고 있는 나라, 러시아나 남미는 또 우리의 원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강소국 한국의 전략은 뭐가 돼야 되냐면 135 전략이 돼야 된다. 1군 국가와 3군 국가와 5군 국가가 힘을 합치면 2군 국가와 4군 국가를 압박할 수 있다. 이게 우리의 전략이죠. 그래서 미국의 세계 경영 패권 전략과 한국의 135 전략, 강소국의 패권 전략이 지금 마치 톱니바퀴처럼 딱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행운입니다. 그 행운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압박을 우리가 받아줘야 된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게 영원할 거냐?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 13 전략과 135 전략이 맞물려 돌아가는 순간이 길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마침 지금 지구온난화로 북극해가 녹아내리고 북극항로가 얼었다가 풀려서 개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극항로를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거점 항구를 확보하게 된다면 이 거점 항구가 뭐가 될 거냐? 바로 제국의 심장 이렇게 얘기하는 스페인의 세비야,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영국의 런던을 잇는 동아시아의 수도가 한반도 남단에 새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기회죠. 수도 서울을 능가하는 동아시아의 경제적 수도가 한반도 남단에 생길 수 있다. 이게 사실은 북극항로가 우리한테 주는 가장 큰 혜택입니다. 그냥 물길이 흘러서 항해하는 거, 그건 흘러가는 상권이죠. 거점 항구는 머무는 상권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가지고 있는 3대 위기는 한미관계, 한중관계, 한일관계, 일방성. 이게 바로 우리의 3대 위기인데 이 위기를 극복하고도 남을 만한 엄청난 기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한미 관계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기회로 다가왔고 한러 관계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리한테 기회로 다가왔고 그리고 북극 항로가 개청되는 게 대한민국의 거점 항구를 확보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이 3대 기회, 이 기회는 과거에 단 한 번도 우리 민족을 찾아온 적이 없는 정말 대단한 기회입니다. 처음 맞이하는 기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꿈과 도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생각합니다. 이 북극 항로가 열리면 우리가 거점 항구를 확보하게 되고 거점 항구를 확보하게 되면 우리가 엄청난 경제적 혜택을 볼 수 있을 텐데 이 거점 항구는 우리한테 공짜로 주어지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중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거점 항구의 후보 항구를 갖고 있습니다. 상해, 닝보, 선전 이 항구들 규모가 대단합니다.
중국이 있는 한국 커패시티를 다 합치면 우리 부산의 거의 10배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상해 하나만 해도 2배 이상의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엄청난 항구입니다. 그러나 우리한테 기회가 있습니다. 왜 있냐? 거점 항구를 중국에게 뺏기지 않겠다 하는 게 일본이나 미국의 의지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EU의 수도를 프랑스에 정하려고 그러면 독일이 반대하겠죠? 독일이 하려고 그러면 프랑스가 반대하겠죠? 그래서 결국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 있는 조그만 나라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 EU의 수도를 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국제 정치적으로는 우리한테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동남단 부울경 지역이 거점 항구를 확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천만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산은 지금 젊은이들이 부산을 버리고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을 뭐라고 부르냐? 노인과 바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 울산, 창원, 마산 이제 녹슬어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조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 동남단의 부울경을 살리지 않으면 거점 항구를 유치할 수 없고 거점 항구를 유치하지 못하면 우리가 천년 만에 우리한테 찾아온 절체절명의 이 기회를 잡지 못하고 놓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부울경을 과거에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했던 그러한 거국적인 사업으로 부울경을 북극항로의 거점 항구로 유치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건 민족적인 준비고 거국적인 준비가 돼야 된다. 제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울경에 거점 항구를 유치한다 그러면 영남 지역 좋아지겠죠. 그럼 다른 지역은 안 좋아지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부울경에 거점 항구를 유치해서 대한해협을 통해서 내려오는 이 북극항로와 스웨즈 항로를 연결하는 그 엄청난 물동량이 거점 항구에 정박하게 되면 그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 한반도 남단에 뭐를 할 수 있느냐? 싱가포르와 같은 금융 거점을 하나 유치할 수 있습니다. 저게 한려수도가 될지 호남 남해안이 될지 진도가 될지 완도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한반도에 싱가포르 같은 도시를 하나 새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으로 넘어가 가지고 쇠퇴하기 시작한 홍콩과 마카오를 한반도 남단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진짜 꿈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민족이 꿈이 있는 민족이라면, 여러분 잘 아시죠? 두바이의 팜 주메이라, 저거를 우리 한려수도 3,000개 섬 위에다가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 못한다면 꿈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기회가 안 와서 못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하늘이 우리한테 기회를 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할 준비를 지금부터 해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세계 인류 문명의 역사를 볼 것 같으면 한때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팍스 브리타니카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가 있습니다. 그럼 팍스 코리아나 시대는 있어서 안 됩니까?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한반도 남단을 중심으로 해서 동심원을 그려볼 것 같으면 이 동심원을 어디까지 그리냐? 사람들이 그 시차를 느끼지 않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8시간 거리, 그 동심원을 그려보면 그 안에 한국, 중국, 일본이 들어가 있는데 한중일의 경제력을 합치면 지금 미국 경제력에 비견합니다. 거기다가 인도, 지금 일본을 앞서서 중국과 경쟁하려고 그러는 게 또 있죠. 그 다음에 글로벌 사우스를 대표하는 베트남, 타일랜드,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 또 있죠. 남쪽으로 호주가 있고 북쪽으로는 러시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한반도는 인류 문명의 변방 중에 변방, 오지 중에 오지였는데 지금 한반도가 인류 문명의 중심 중에 중심, 그 핵심으로 거듭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변화죠. 우리 선조들은 정말 열심히 힘들어서 이 나라를 지켜왔지만은 한 번도 기회가 없었는데 지금 우리 세대에 와서 우리가 수천 년 만에 처음으로 이러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다시피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국이 바다를 지배했기 때문에 세계를 지배했죠. 미국도 바다를 지배해서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바다를 지배함으로써 세계를 지배하는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여러분,
유럽의 포르투갈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포르투갈의 엘리케 왕자라는 사람이 항해 학교를 만들어서 기사가 말을 버리고 배로 갈아타기 시작했습니다. 기사가 말을 버리고 배를 갈아타기 시작했어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포르투갈에 이어서 스페인이, 네덜란드가,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한 순간이에요. 원래 인류 문명의 중심은 동북아시아에 있었어요. 동북아시아가 세계 GDP의 40%를 생산하고 있었고 유럽 국가는 진짜 변방 중에 변방이었는데 기사가 말을 버리고 배로 갈아탐으로 인해서 바로 유럽이 세계의 바다를 지배하게 됐고 바다를 지배하니까 세계를 지배하게 된 거죠. 그래서 1509년에 디우해전이라는 게 있었는데 포르투갈의 함선 18척이 한 포를 싣고 희망봉을 걸어서 인도양으로 돌아가지고 인도, 에집트, 이슬람 연합한대 200척의 배를 전부 다 격침시키고 바다를 장악하기 시작한 저 디우해전이 백인이 황인종을 지배하기 시작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고려시대에 화통도감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화통도감에서 최무선이라는 사람이 한 포를 만들어 가지고 진포해전, 지금 군산 앞바다에 내습한 외선 500척을 전부 격침을 시켰어요. 저 진포해전이 임진왜란 이전에 가장 큰 외구의 내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진포해전이 언제 있었냐? 디우해전보다 무려 129년 전의 일입니다. 저때 우리가 한 포를 싣고 세계의 바다로 나갔으면 5대양이 우리 민족의 영향권에 남았을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 한민족은 해양민족으로서의 DNA를 가지고 있고 한포민족으로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못했죠. 안 했죠. 왜? 꿈을 가진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꿈을 가진 지도자가 있었으면 그렇게 해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려에서 한포가 역사에서 사라졌다가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그 한포를 잠시 살려가지고 한산해전에서 왜구를 격파하고 그리고 또다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저게 실제로 우리 과거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냐? 미국이 세계의 바다를 어떻게 지배하고 있냐? 핵추진 항공모함하고 핵추진 원자력 잠수함을 가지고 세상을 지금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 꿈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도 바다로 나가야 됩니다. 바다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한테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갖겠다. 이렇게 세계 만방에 선언했어요. 그 선언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 바로 우리가 강대국 대한민국을 위한 해양민족으로 변신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갖겠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우리 민족사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볼 것 같으면 우리 역사는 시련과 고난의 대륙민족에서부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성공과 영광의 해양민족으로 가고 있다. 고조선과 거구려는 강대국이었어요. 중국의 패권국과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그랬던 나라들이죠. 그런데 통일 신라와 고려에 와서는 강소국이 됐지만은 신라는 당나라와 1대1로 싸워서 독립을 쟁취했고 고려는 요나라 그란족과 싸워서 이기고 징기스칸의 원나라하고도 30년 항몽전쟁을 한 강인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조선 역사는 정말 치욕의 암흑기입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제강점 결국 우리 민족사의 맥이 끊어져 버렸어요. 이게 대륙민족, 한민족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전쟁 이래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 때문에 섬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다를 통해서 원자재를 다 수입하고 바다를 통해서 물건을 팔고 그래서 해양민족으로 변신해서 세계 10대 경제권 강소국까지 발전해 왔어요. 그런데 이게 완전한 발전이냐? 아니죠. 왜? 바다를 우리 손으로 지키지 못했으니까. 미국에 의존했으니까. 그런데 미국이 지금 각자 도생의 시대를 선포한 거예요. 네가 알아서 살아가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우리는 지금 바다로 나가서 해양민족으로 변신해서 강소국에서 강대국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가 강소국의 위치도 유지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강대국을 향한 해양민족으로 변신해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요즘 시쳇말로 유행하는 저것도 일종의 국뽕 아니야? 말이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국뽕이라고 하는 것은 허황한 거짓말을 지어내거나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를 국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입니다. 왜 가능한지 말씀드릴까요? 한때 유럽의 패권을 차지했던 베네치아, 여러분 잘 아시죠? 베니스. 전성시기에 국토가 7만 평방킬로미터였습니다. 그 후에 인도양을 중심으로 해서 서양의 세계를 만들어낸 포르투갈, 국토가 9만 평방킬로미터가 조금 넘어요. 그리고 영국 이전에 실질적인 패권국으로 세계를 한때 지배했던 네덜란드는 국토가 4만 평방킬로미터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되죠? 지금 휴전선 남쪽에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영토만 10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이 모든 나라들의 공통점이 뭐냐? 대륙민족이 아닌 해양민족으로서 패권국이 됐다. 그럼 우리한테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 그런데도 이 사실을 국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패배자고 진짜 나약한 민족이고, 그런 사람들은 사실 우리 역사의 적이다. 저는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해낼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확신하고 있죠. 에필로그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계신 분 혹은 제 얘기를 듣는 어떤 분 머릿속에는 야, 지금 중국의 국력, 국가 총생산액이 우리의 10배를 지금 막 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중국하고 경쟁해서 뭐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의구심을 가지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 사회의 법칙은 대자연의 섭리를 어길 수가 없어요. 왜? 인간 사회는 자연의 일부니까. 이 대자연의 법칙 중에 가장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에 써 있는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운동방정식에 나오는 가속도의 법칙. 질량 곱하기 가속도는 힘이야. 질량이 10분의 1이면 가속도를 10배 이상 빨리 하면 더 큰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중국보다 지금 국력이 10분의 1이면 중국보다 10배 이상 기민하게 움직이면 중국과 경쟁해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강대국 해양 민족을 향해서 빨리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러시아와 협력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 남아있냐? 길어야 1년 남짓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 경제는 괴멸되기 시작합니다. 그걸 전후 대불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푸틴 정권은 어떤 결정을 할 것이냐? 러시아가 갖고 있는 그 무한정 많은 석유와 가스, 이거를 입더선매로 팔아치워서 러시아가 불황으로부터 벗어나야 되죠. 러시아의 지금까지 행적을 보고 푸틴의 행태를 보면 푸틴은 한국에 이것을 넘겨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빨리 나서지 않으면 중국으로 가버립니다. 일본으로 가버립니다. 이런 에너지는 인프라가 기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넘어가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자손 대대로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로 그대로 남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기회를 잡으면 그 사이베리아 대륙에 있는 그 엄청난 석유와 가스, 그거 우리 자손들이 쓸 수 있는 연료로 우리가 확보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1년이에요. 올해도 아니에요. 러시아가 이 전쟁 휴전했다 그러면 1년 이내에 팔아치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과거의 정부가 준비가 돼 있었냐?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제가 이 북극 항로 강의를 하기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대한민국의 어떤 지도자도 단 한 번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야당 후보 시절에 북극 항로를 개척하겠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도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희망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또 한미 관계는 영원할 거냐? 우리가 미국의 플라자 합의로 엄청난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기간이 얼마나 갈 거냐? 트럼프 임기 끝을 전후해서 5년 이내에 결정된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까요? 과거의 플라자 합의 때 미국이 일본을 압박하기 위해서 플라자 합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엄청난 반사 이익을 받았는데 지금 일본이 더 이상 미국에 도전하지 못하는 처지가 되자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어떻게 되냐? 일본을 훨씬 더 우선한 동맹으로 대우하고 있어요. 한국은 그 밑에 이류 동맹으로 대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원자핵 폐기물 재처리 일본은 다 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하룻밤에 원자탄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거기다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위성 정보라든가 모든 주요 정보 일본에 먼저 다 줘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일부만 늦게 넘어옵니다. 일본의 에이지스함은 미국과 연합작전 능력을 갖고 있어. 정보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한국의 해군 에이지스함은 미국과 정보가 단절이 돼 있습니다. 왜 미국이 일본을 우선으로 대우하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포위하든지 세계를 경영하는데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더 유용하고 쓸모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만약에 중국이 미국에 대한 도전 의지가 딱 꺾이고 나면 미국이 한국과 중국 중에 어느 편을 들어줄 거냐? 중국이 한국보다 10배 미국에 더 소중한 동맹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에 대한 도전 의지가 꺾이기 전 앞으로 5년, 길어도 10년을 가지 않을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변신해서 강대국으로 나서지 않으면 이런 기회는 우리 민족사에 영원히 또다시 오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기회는 우리 민족사상 수천 년 만에 처음 찾아온 기회인 동시에 우리가 이 기회를 잡지 못하면 영원히 다시 오지 않을 마지막 기회가 될 거다. 여러분, 우리는 가겠지만은 우리 후손들은 이 땅에 뿌리 박아서 계속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는 것은 우리 후손들한테 엄청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 앞으로 5년 성공해야 됩니다. 이념, 좌우, 진보, 보수 이것을 싹 다 넘어서서 민족사적으로, 문명사적으로 볼 때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 정부가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가 없다. 제가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이 비스마르크라는 분, 이 지구상에 훌륭한 지도자 굉장히 많습니다. 강대국을 더 강대국으로 만든 사람 많아요. 그런데 저는 왜 비스마르크를 제일 높이 평가하는가? 비스마르크는 약소국 독일을 강대국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후진국 독일을 선진국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비스마르크 이전의 독일은 정말 형편없는 나라였습니다. 독일에서도 부자나 귀족들은 프랑스어를 쓰지 독일어를 쓰지 않을 정도로 아주 지리멸렬한 나라였어요. 제가 야사에 전해오는 얘기를 하나 전해드리면 인류 문명 사상 최초의 글로벌 황제가 된 스페인의 칼 5세가 한 이야기인데 나는 신에게 기도할 때는 경건하게 스페인어로 기도하고 남성들한테는 프랑스어로 얘기하고 여성한테는 감미롭게 이태리어로 얘기하고 독일어는 내가 말한테 명령할 때 쓴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독일이 무시받던 나라였어요. 그런 독일을 존경받는 선진 강대국으로 만든 사람이 바로 비스마르크인데 비스마르크가 한 명언 중에 명언이 뭐냐면 행운의 여신이 다가왔을 때 그 옷자락을 놓치지 않고 잡아채는 것이 진정한 정치인의 임무다. 행운의 여신이 다가왔을 때가 언제죠? 이때가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동진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가 바로 미국이 중국의 패권 도전을 꺾기 위해서 피벗 투 아시아라고 오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 마침 이 북쪽과 남쪽을 연결하는 북극 항로가 지구온난화로 녹아내리고 있을 때입니다. 이 세 가지 행운이 겹친 이 기회를 우리가 한번 놓치고 나면 그 행운의 여신의 옷자락을 우리가 잡아채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바로 처음 제가 말씀드린 지정학적 저주를 우리 자손들한테 물려줄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서야 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인이 모인 여러분들이 나서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분들이고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이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이고 우리 후손들, 이 땅에 살아갈 우리 아들, 딸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얘기를 모아가지고 근사하게 말씀드리고 저는 국가발전 원리를 연구하는 학자로부터 누구보다 열심히 국가발전 연구에 정진했다고 자부하면서 제가 국가발전 원리에 쓴 10권의 책 중에 중간에 있는 한국의 선택과 대한민국 마지막 기회가 온다. 이 2권에 있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